동부 지역에는 밤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 부산과 광주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검찰 수사도 공전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것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을 한 달여 만에 다시 조사했지만 그마저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의진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윤의진 전 서장에 대해선 과거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해 놓고도 수사 무마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의혹을 그대로 둔 채 공소권 없음이란 결론을 내린 게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일까요?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권자 절반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대선까지 불과 70일. 그럼에도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한미 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종전선언을 언급해오긴 했지만 정부 고위 외교 당국자가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회 소식부터 살펴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말 국회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어요. 그렇습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으로 하고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31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 미디어 개소 개선 특별위원회 이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로까지로 연장되는 안건, 그리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이렇게는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까지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건 지금 이제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서 법사위를 여는 데에도 지금 합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뭐 사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네. 이 문제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계속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수차례 설명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가 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대장동 특검은 논의를 안 했다. 계속 논의를 해나가자라는 입장이다라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고, 네. 이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을 따로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YTN 방송에 출연을 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이 지난주에 이제 출연을 해서 생방송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네.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설특검법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하고 토론을 한번 시켜달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진행자가 양당 원내대표끼리 토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것도 좋다.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입장이 지금 명확히 정리가 돼 있으니까 토론하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나와도 좋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나오는 것도 좋다. 당장이라도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하자 이렇게 썼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민주당은 특검에 왜 소극적인지 그걸 다 밝히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토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 지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다른 후보들도 연이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5년간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자질과 도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토론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후보 간 토론이 진행이 되면 사실이 아닌데 우기는 후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하게 해서 좀 승패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사법검증, 가족검증, 정책검증을 모두 회피하겠다는 후보는 링에서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비판을 해서 네. 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토론도 이제 좀 회피하고 있는 이런 양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좀 링에서 내려가라는 취지의 비판을 또 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하고는 토론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박 성격의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말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단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 중범죄자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결국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윤 후보가 특검 토론을 얘기하면서 대장동 특검 받으면 토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뭐 조건부 입장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는 상당히 미흡해 보여요. 지금 검찰이 대장동 55클럽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재소환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조사가 뭐 불발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제 좀 이후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일단 네. 박영수 특검은 재차 소환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영수 특검이 재차 소환이 되면서 대장동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수재 의혹 관련자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내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다시 속도를 낸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렇죠. 한동안 너무 수사 후속 소식들이 거의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결론이 또 빨리 나오겠는가. 그것도 좀 의문은 있는 상황이죠. 네. 검찰 수사 결과는
지금 수사 진척 정도로 보면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정치권 얘기를 좀 가보죠. 국민의힘 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8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횟수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국회의원이 78명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10번 그리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7번의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 숫자는 앞으로 더 파악을 해보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 내용은 통신 자료를 이제 조회했다라는 건데요. 공수처가 한 것도 있고 예. 검찰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검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인천지검이 하고 뭐 여러 이제 이 수사기관들이 했는데 네. 통신자료 조회라는 것은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돼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그 네. 사람하고 통화를 한 상대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상대방들이 이제 전화번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의 소유자, 가입자가 누군지를 통신사에 확인을 하는 그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피의자인데 네. 김성환 평론가는 전혀 죄를 지은 사실이 없어도 네. 제가 김성환 평론가랑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누군지 누구와 통화를 한 건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김성환 평론가가 나중에 그 통신사에다가 내 통신 자료가 조회된 적이 있느냐 이 사실 확인 요청하면은 네.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이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공수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김웅 의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조성원 씨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전달이 됐다. 이렇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신 자료가 다 조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제 그렇게 됐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경로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통신 자료가 조회된 것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도 이제 이게 좀 얘기가 많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찰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이걸 이제 조사하는 절차는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네. 통신사실 조회라고 해서 예. 이거는 이제 이 통신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감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통신 제한 조치를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통화한 상대들을 알아볼 때는 대부분 이거 쓰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찰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다만 과거부터도 시민단체가 이게 너무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이 수집을 한다. 그리고 이 통신 자료가 조회된 거에 대해서 조회당한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돼 왔는데 네. 문제는 그동안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걸 더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수사에 아무래도 좀 여러모로 좀 뭐랄까요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 필요하고 해왔어요. 그거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에 이 통신자료 확인을 한 게 검찰이 282만 건이다 넘는다. 280만 건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에 대해서 통신자료 요청을 한 게 홍준표 의원 측에서 이건 사찰이 아니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이래서 예. 그거 사찰 아니다. 보통 수사할 때 그렇게 다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답변한 그런 기록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마치 게슈타포이다. 이렇게 썼는데 불법 사찰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문제인가는 좀 의문이다. 이런 비판이 한쪽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식의 전망식 수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어 왔고 이것도 인권 침해라고 하는 반발이 일부 있어 왔는데 공수처가 그랬던 이전의 어떤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사실은 지금 답습하듯이 수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통신자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이 통화했고 주소가 어떻고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한 줄기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어요. 예.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신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네. 그 단체 채팅방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에 대해서 또 다 통신자료 신청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인 상당수의 의원들이 예. 그래서 통신자료를 조회가 된 것이다. 예, 이거 단체 채팅방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통화를 뭐 이 수사 대상하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죠. 아마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김웅 의원이 예. 같은 의원들끼리의 채팅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가 이걸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조회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도 있는데 물론 공수처가 이 자세한 내막을 밝히지는 않아요. 수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런 수사 방식도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그 적절한 거냐 이 의문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자라고 윤석열 후보가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았을 것인데 개슈타포다 이렇게 간 것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양쪽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표명했어요.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예. 하지만 어쨌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를 이제 내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공수처장을 불러가지고 이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치 사찰이다라는 것을 따져 묻겠다라는 거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지만 지금 통신자료를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수처의 수사 방법,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25명이잖아요. 그렇죠. 25명의 검사들이 지금 2,200명에 있는 검사들 그리고 2,400명에 있는 판사 조직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거대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얘기해보죠. 원팀 행보에 최근 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 등을 이제 내놨는데요. 이 선대위 신설 기구인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의 공동위원장을 두 사람이 같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네네.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가 이제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 보장 구축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ILO가 채택한 이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내실화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아동수당을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를 하고 상병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을 내실화한다. 이래서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한다라는 건데요. 이 임기 내 적어도 OECD 평균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이런 비전들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부동산의 세제 원칙이다 강조를 하면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부담을 덜도록 하고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 합산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취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 또 취득세율의 최고 구간 기준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악재에 시달렸던 윤석열 후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이제 건설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 건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국가 범죄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집권 이후에 이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원전을 한 번 지면 60에서 80년까지도 쓰는데 우리는 3,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R이라고 하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뭐 마이크로 모듈 원전 예. 이런 이 차세대 기술의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자신의 어떤 그 원전 관련 정책이라는 게 예. 사실 또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이 원전 정책하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정책들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 비중이 30%가 안 된다면서요? 29%를 올해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이런 더 수준입니다. 원전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또 명시적으로 원전을 뭐 이 건설 공사 중단된 거를 재개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뭐 더 많이 짓겠다라기보다는 수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거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약속한 것도 2080년까지 탈원전을 하겠다는 거였지. 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뭐 다 없애겠다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네. 2080년이면 저는 이제 한 100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게 네. 이제 네, 물론 김성환 평론가님은 뭐 더 나이가 이제 많으시겠지만 세상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문이 또 관심을 끌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이후에 이제 첫 방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궁금했었는데 혹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메시지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적극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그러면서 정권 교체 여론에 약간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층의 어떤 여론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정권 교체의 당일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놨는데요. 심지어 오늘은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네. 과거에 이제 뭐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도 끼리끼리 이렇게 좀 일들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쓰지 않고 삼류 바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요직에 앉혀갖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아직도 국민들이 이 정권의 어떤 정체를 모르는데 안보가 걱정이다.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마구 쏟아내면서 굉장히 격앙된 이런 연설을 또 해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잠깐 놀랐던 게 주체 사상을 과거에 뭐 신봉했다든가 아니면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주체 사상을 이제 배웠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네. 그때 민주화 운동 하는 분들과 같이 섞여서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떤 정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전에 한 겁니다. 수입된 이념이라는 표현 사용했던 거에 연장선이라고 봐야겠거든요. 그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도 지금 대구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 관련 간담회를 오늘 가졌는데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져야 되는 것처럼 돌봄을 받는 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사회복지사들하고 비공개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약속했고 오늘 들은 얘기는 후보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갔지만 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가서 맞불 작전을 하기보다는 배우자가 가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 이 선대위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좀 상황 정리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준석 대표 문제는 잘 될 거다. 거의 다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좀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선대위 복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이렇게 좀 선을 그은 상황에서 지금 선대위가 마치 이준석 대책위처럼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이준석에 대한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하고는 서로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자라는 취지의 그런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만나는 겁니까? 이번 주에 한번 만날 것이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누가 강제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갔으니까 뭐 오면 오는 거지 다른 게 있겠느냐라고 또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약간 이제 퉁명스러운 듯한 그런 답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여러모로 이제 예상을 해보기로는 관건은 그런 명분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네.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이제 선대위를 쇄신해야 된다.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가타부타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선대위에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모로 언론 노출을 자제한 상황에서 대표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절충안이 또 마련되지 않겠느냐.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로 오라고 하면
선대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메시지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라고 하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언론 인터뷰도 있지만 선대위에 가기는 어렵고 당무를 뭐 협조하자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 인터뷰도 있고 엇갈려요, 말이. 네, 굉장히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오라고 하지 않아서 이제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인지 예. 또는 오라고 하면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게 명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글쎄요. 하여튼 무슨 정치적 판단이 있는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 알겠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처음으로 한미 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 중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연구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발언상으로 보면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한미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것을 예. 우리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으로 일단 좀 분해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 문안 자체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장 추진하든 아니면 나중에 추진하든 간에 어쨌든 앞으로 있을 종전선언이 만약에 있다면 미리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미가 문안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 사전 준비 차원의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실제 미국이 당장 북한이 수용만 한다면 종전선언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네. 여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또 북한이 이것을 수용하고 또 실제 정세가 그렇게 종전선언 할 만큼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정의용 그 장관님의 그 말씀은 아무래도 한미가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문안을 조율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일이 끝났다 정도이고 네. 실제 미국이 당장 추진한다든가 정세가 이것을 수용할 만한 환경이냐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문안 자체는 뭐 물론 매우 외교적으로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 안에 깔려있는 의미들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과 북한, 중국의 어떤 수용하는 태도, 적극적인 자세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을 예를 들어 보면 종전선언 제안을 흥미롭다 이렇게 논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는 뭐 지금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북한은 어떤 태도인 겁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을 통해서 또는 이제 북한의 주요 관료들의 담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 조건부 환영이라고 봐야겠죠. 네. 과거 이제 2018년 당시만 해도 북한이 먼저 이제 종전선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든 신뢰가 없는 북미 간의 신뢰의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어떤 그 발판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였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는 건 사실상 당장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는 뭐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군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네. 한미 동맹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처리한다라는 것이 바로 수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조건부지만 들어주기 힘든 조건을 내셨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뒤에 이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네. 북한이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전략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대화를 했지만 네. 지금은
전략 전술 무기, 그러니까 제2차 핵무기 고도화죠.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 무기를 우선 개발하고 보겠다라는 쪽으로 전략이 변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이 가졌던 위상, 뭐 가치 이것이 다소 2018년의 정세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략 전술 무기를 우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혹시 종전선언을 얘기하게 되면은 네. 종전선언문 안에는 뭐 비핵화 문제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 같은 것들을 동결시키라는 요구가 미국으로부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문턱을 세워서 이 조건부 환영을 했던 이유는 사실상은 상당히 지금은 수용할 만한 매력이 없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정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될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게 바로 이런 맥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어떤 전략 변화도 기본적으로 2018년 같지가 않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이제 미국이 지금 했고 또 여기에 동맹국들이 지금 따라가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구도 자체에 북한이 어떻든 중국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곧 중국, 러시아, 북한의 어떤 서로 어떤 연대 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네. 결국은 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역시 또 한편에서는 반대 진영에서는 논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정세 흐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이제 사자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다자 협의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조금 배경적으로 아마 깔고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세다 이렇게 지금 요약하자면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남북 대화, 남북 정상회담이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전혀 뭐 불가능하다,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지만 네. 북한 역시도 자신들이 이미 역사적이라고 굉장히 이정표라고 했던 남북 그 합의, 그다음에 북미 합의가 네. 사실상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상 완전히 사장되거나 의미를 잃게 되면은 네.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당 부분 또 오랜 기간 또 소모적으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 역시도 상당한 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처럼 또 미국을 잘 설득하고 또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인 정부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 막바지에라도 뭔가 이정표를 하나 남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최근에 몇 달간 진행됐던 북한의 그 담화 내용들이라든가 발언 내용들을 주요하게 보면은 북한은 어떤 대미 장기전을 치르겠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크게 기대를 걸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당장 남은 그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아주 극적인 차원에서의 그 남북 대화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상당 부분은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요. 일정상으로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선이 3월 9일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10일입니다. 근데 대선 기간 중에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좀 어렵다고 하면 벌써 3월 9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뭐 마치기 바로 전 요 시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고 사실 그 시간 내에 뭔가 남북이 교감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대화를 진행하기는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대남 또는 대미 메시지 차원에서 좀 더 협상 가능성,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가 나오고 또 여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어떤 메시지로 이것을 화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1월 초에 집중적으로 만약 이런 메시지가 교감이 이루어진다면은 네네. 뭐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노동당 전원회의가 어느 정도 중대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까? 예, 북한의 조선 노동당에서 최고의 기구는 당대회입니다. 당대회는 북한의 당 규약상 5년에 한 번 열리게 돼 있고요. 그 당대회가 한 번 열릴 때 5년 동안의 전략적 기조가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5년 기간 동안에 매번 중요한 또 그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평상시에 5년 내에 일들을 처리하는 그 회의가 바로 당 중앙 전원회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 전원회의는 보통 1년 정도의 사안들을 처리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전략적 또는 정책적인 의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시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는 당 정치국 회의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원회의가 당대회를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신하고 있는 그런 회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정책과 전략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그 전원회의에서 농촌 진흥 문제를 단일 의제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식량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맥락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죠. 2020년부터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 언급을 통해서 식량 상황이 굉장히 긴장하다, 어렵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도 굵직굵직한 회의 때마다 김정은 총비서의 입을 통해서 식량 사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절박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이 획기적인 또는 뭐 혁명적인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농촌 관련,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어떤 개혁 조치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식량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오히려 다루겠다. 소위 말해서 과거의 어떤 계획경제적 요소를 더 강화해서 전략적으로 이 식량 문제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다루겠다. 뭐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든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총비서의 시기에 대체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시장에게 뭔가 좀 더 자율권을 주고 또 농업이라든가 각종 경제 분야에서 좀 더 시장과 연계고리를 많이 만들고 권한을 많이 분권화했던 그런 조치와는 좀 다른 결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코로나19라든가 또 최근에 어떤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장도 이제 상당 부분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해서 경제 분야를 통제하고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농촌 문제를 언급한 부분은 식량 문제의 절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일단 마지막 날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 그 체중 감량한 모습이 자꾸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지난번에 보였을 때보다 더 살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 이상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우리 정보 당국도 그렇고 전문가들 속에서 기존에 한 130에서 한 140kg 정도로 이제 체중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1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추정할 건데 한 20kg 정도 이상을 지금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과거 130, 140에 육박했을 때의 모습은 사실상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숨도 굉장히 고르지 못했고 뭐 연설하는 도중에 계속 몸이라든가 숨 호흡이 굉장히 거친 것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살을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오히려 호흡도 좀 안정이 되고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격한 체중 감량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인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볼 때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서 오히려 건강이 좀 더 나아진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자꾸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 정반대로 해석하는 게 일단 타당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걸까요? 네, 최근 며칠간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유튜브에 출연한 대선 주자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했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게임 분야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 지식백과에 출연했는데요. 예. 특히 양대 정당 후보들이 잇따라 출연한 3프로TV의 경우 각각 한 1시간 30분가량 동영상 시간이 비교적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330만 회, 또 윤석열 후보는 200만 회의 조회수와 댓글도 각각 4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대선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됐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또 심지어 나라를 구한 채널이라는 응원까지 나오는 등 기획 자체에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최근의 사례가 이른바 유튜브 저널리즘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방송에도 출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러움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 출연하는 건 거의 못 봤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래요? 총선 때도 정치인들이 유튜브 행보는 빈번히 이어졌었어요. 근데 다만 당시에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진영, 그러니까 친야 혹은 친여 성향의 구독자들이 몰려있는 유튜브 채널에만 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유튜브 출연이 정책이나 비전을 알리기보다는 진영 간의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전국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소위 우리 편 채널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3프로TV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맞짱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좀 밝혔고요. 또 같은 공간, 같은 질문자였지만 두 후보의 대답에선 생각의 차이가 여과없이 드러났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 좀 질문으로 좀 전달이 됐냐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저평가된 한국 시장의 원인, 그다음 산업구조 개편 방법, 주식 투자 경험, 자본시장 육성 정책, 코인 시장에 대한 입장,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이유, 주식시장의 활성화 정책, 부동산 폭등 원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굉장히 많네요. 다양한 주제 입장들을 물었고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여기 금융 범죄 대책, 윤석열 후보한테 좀 특화된 질문이겠죠. 공매도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 등등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 후보들한테 또 중요한 질문들을 잘 던졌고 또 후보자 재미있는 이 이제 콘텐츠가 재미있었던 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 그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뒤따르면서 네. 한 개의 질문에 응답이 한 10분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지상파 방송이 아닌 3프로를 보고 확실하게 알았다. 3프로TV가 언론으로서 등대 역할을 해줬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고 또 댓글을 보면 후보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만 앞세운 거친 댓글이 아니고 경제정책과 관련된 두 후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김성회 주식백과에는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나왔는데요. 네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다른 밈으로만 접했던 분이었고 또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댓글도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자기가 9세대라고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게 굉장히 멋있었다. 이제 이런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사님은 대선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이 될 거라고 혹시 보세요? 이제까지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점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 3프로TV 등 콘텐츠의 기획이 유권자인 시민들이 후보를
좀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또 알 권리에 충실한 콘텐츠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프로TV의 공동대표인 이진우 씨는 예. 시청자 반응이 뜨거운 이유를 묻자 뭐 포맷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도 길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생각을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고 답하고 했다면 이번에는 그 후보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철학의 깊이 또 얼만큼 뭐 단기간에 공부한 후보인지 아니면은 철학을 갖고 있는 건지를 좀 재차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획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대선 주자들이 유튜브 방송 출연을 기성 매체, 기존 언론이라고 하는 이 레거시 미디어는 좀 불편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왜냐하면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룰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토론도 했고, 그다음에 방송의 편성에서도 좀 자유롭지 못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유권자로서의 어떤 알 권리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그걸 이제까지 충족시켜줬는지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또 그것에 대한 자극을 준 것이 이번 유튜브 뭐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의 어떤 등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상파 TV는 잘 안 나오면서 왜 유튜브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지 좀 아무래도 배 아픈 심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죠. 네,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언론이 대선 보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좀 네거티브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또 깊이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보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 유권자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긴 하죠. 또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인터넷 보도에서는 뭐 포털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네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우리한테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디어 시장이 판도가 많이 네. 바뀌긴 했구나. 이걸 또 이번 대선을 그렇죠.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미디어 이슈 하나 더 가져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연말에 끝날 예정이던 미디어 국회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네. 내년 5월 29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9월 달에 시작을 했죠. 미디어 특위를 여야가 같이 합의하면서 3개월 동안 12월 말까지 그동안에 가장 이슈가 됐던 언론중재법을 필두로 해서 네. 공영방송 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 당시에도 저희가 예상했듯이 그 3개월 안에 그걸 잘 할 수 있겠냐 국감도 끼어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대로 제대로 하나 손에 건지지 못하고 결국 끝났고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결과만을 알려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3개월이라고 하지만 논의 기간은 불과 47일에 불과했고요. 네.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된 이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미디어 특이다,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제 이렇게 하면 네. 그것 때문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맞아요.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네. 근데 미디어 특위 활동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좀 성과가 있었어요? 미디어 특위 성과가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명의 특위위원을 총 18명이죠. 18명의 특위위원을 모으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좀 걸렸고요. 실질적으로 뭐 11월 15일부터 주 1회꼴로 이제 회의가 진행됐는데 그것도 문체부의 정무부처 업무보고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 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여야 간의 법안을 논의했던 회의는 단 2번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제도가 사실은 국민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좀 절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절박함이 국회에서는 별로 있지 않았던 거 아니냐. 또 그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것이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시간을 두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두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또 연장되는 결과로밖에 되지 못해서 미디어 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미디어 수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언론계 내부가 조금 나서서 언론계 내부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하고 국회가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져가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야 간에 완전히 입장차가 갈려서 합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국회는 왜 얘기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9월에 여야에서 미디어 특위를 만듦과 동시에 언론계에서는 언론계 통합적 자율규제 기구를 출범을 시켰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언론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자율적인 어떤 규제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네. 지금 포털 생태계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법적인 것들, 그다음에 어떤 공정성과 관련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사실 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의 구조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에서 자꾸 이제 뒤로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되게 시민들 입장에서 절박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피해는 아마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예. 언론 징벌적 손배를 통한 언론중재법이 좀 시급히 통과가 돼서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또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견이 있는 사안들은 앞으로 차츰 좁혀져 나가면서 단일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여야 간의 의견이 모아진 사안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네, 모아진 사안이 한 가지 있죠. 포털 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포털 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좀 했어요. 포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인식 아래서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 대신에 언론사 홈페이지 누르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의무화, 그다음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최근에 연합뉴스건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이제 포털의 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그렇고 등등의 이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여기까지만 논의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 더 진전되지 못했던 건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여진 이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남은 네.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대선 때문에 이런 논의를 좀 미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알 권리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유권자로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론의 생태계를 신뢰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권이나 아니면 정치권이 좀 시급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타율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절박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강제적인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적을 텐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경기 북부